정책론 14번째 우리 테마입니다. 각종 부동산 정책들. 이 지역 지구제를 필두로 해서 뭐 개발이 관수제도라든지 아니면 토지 적성 평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개발 제한 구역, 개발권 양도제, 아니면 부동산 토지 선매제도,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제, 아니면 뭐 주택조합, 재건축 부담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한번 개념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살펴봤듯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정책들, 공개택, 초토 기억나시죠? 예. 공한지세, 개발권 양도제도,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이득세, 종합토지세 이런 거 말고 시행되고 있는 것들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특히 요즘에 지역지구제 요 내용이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지역지구제는 혹시 직간이 중에서 어디에 속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대표적인 이용규제죠.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면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을 이렇게 어울리는 토지 이용으로 규제하는 대표적인 직간이 중에서 요 이용규제, 이용규제 정책이 바로 지역지구제가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배우셨던 외부 효과, 특히 부의 배비 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 지역지구제다라고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지구제 하기도 하고 그냥 지역지구제 하기도 하는데 얘는 직간이 중에서 토지 이용을 규제해서 부의 배비 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대표적인 정책이다 하시면 됩니다. 우리 이 중에서 용도지구, 용도구역까지는 몰라도 좋은데 용도지역은 법조문 그대로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들한테 용도지역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토지를 이렇게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두 번째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세 번째 중요한 말이 나오죠.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것을 결정하는 지역을 용도지역이라고 합니다. 조심하실 점은 어떤 것들끼리만 중복이 안 되냐면 이렇게 지역끼리는 절대로 중복이 안 됩니다. 요거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돼요. 혹시 지역과 지구를 중복할 수 있습니까? 그럼 얼마든지 쌉 가능. 지구끼리도 중복이 가능합니까? 그럼 얼마든지 쌉 가능.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복되지 아니하게의 정의는요, 지역끼리의 중복만 안 된다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지역과 지구의 중복, 지구끼리의 중복은 얼마든지 쌉 가능하다. 제 입에서 용도 지역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은 도관농자 하셔야 됩니다. 도관농자, 도관농자가 용도지역입니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고 그 중에서 도시지역은 주상공록이 있습니다. 주상공록. 그래서 용도지역은 도관농자, 도시지역 안에 주상공록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도시지역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죠. 주상공록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전일준 할 수 있는 용도지역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주거지역하고요, 공업지역입니다. 주거지역과 공업지역만 전일준, 그러니까 전용이 있고 일반이 있고 준주거가 있는 거예요. 전용, 일반, 준. 하나 더, 전용, 일반, 준. 그래서 우리 부동산학 통틀어서 준으로 출발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두 개밖에 없는 겁니다. 준주거하고요, 준공업. 그래서 혹시 시험에서 뭐 준농림 있어요? 그럼 준농림 없어요. 준상업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준녹지 없대니까 준으로 출발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준주거와 준공업이 유의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이것도 한번 해보고 갈게요. 나올 때마다 할 거예요. 우리 앞에서 이런 거 살펴봤었습니다. 준으로 출발할 수 있는 거 총 몇 개 있었어요? 그러면 5개 있었어요. 자, 협의부동산과 광해부동산 모두 다 토지 및 그정착물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근데 협의부동산에는 없는데 광해부동산에만 속하는 게 준부동산입니다. 자, 준부동산은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것들입니다. 이 중에서 등기로 공시하는 것들이 있었고 등록으로 공시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암기 코드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건, 어항. 큰 어항 말고 작은 어항. 자동차, 건설기계, 어업권, 항공기 이런 것들은 등록합니다. 작은 어항 등록하자 이렇게. 어떤 어항을 등록하자고요? 큰 어항은 등록하지 말고요. 좀 작은 어항만 등록하자.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어업권은 등록. 그다음에 뭐 선박 있죠, 선박. 선박은 몇 톤 이상? 20톤 이상. 주로 이제 기선하고 범선 위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장재단하고 광업재단하고 이런 것들은 등기. 마지막으로 임목.
임목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수목의 집단이어야 됩니다. 수목의 집단이면서 등기될 때 임목이라는 표현을 써. 이런 것들을 준부동산이라 그래요. 그래서 협의 부동산에는 없고 광해 부동산에만 속하는 거 그러면 준부동산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 준주택이라는 게 있었죠. 주택법상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지만 주거 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4개 있었습니다. 어떤 거 있었냐면 기호단호 있었습니다. 지호단호 아니죠. 기호단호 맞습니다. 기숙사,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기호단호, 준주택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준지대. 준지대 그러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마샬. 토지입니까? 얘는 토지 이외입니까? 토지 이외.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사람이 만든 기계, 기구, 설비 같은 것들을 준지대라고 합니다. 준지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영구적이에요? 아니죠. 일시적입니다. 그래서 준지대는 마샬이고요, 토지 이외이고요, 일시적, 단기적 초과 수입 그러면 준지대가 됩니다. 그리고 방금 했던 용도 지역 중에서 준으로 출발할 수 있는 용도 지역은 일단 잠깐 용도 지역은 도관농지에 있습니다. 도시 지역 안에 뭐가 있다? 주상공록이 있습니다. 주상공록 중 전일준할 수 있는 게 준주거와 준공업이 유의하다 그랬죠. 그래서 준주거, 준공업 이렇게 해서 준으로 출발할 수 있는 5가지 이름하여 5준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협의 부동산에는 속하지 않는데 광해 부동산에만 속하는 거 그러면 준부동산, 주택 외 건축물이나 그 부속 토지지만 주거 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기호 단위를 주택법상 준주택, 마샬 토지 이외 일시적 단기적 준지대, 용도 지역 중 준으로 출발할 수 있는 준주거 지역과 준공업 지역까지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준이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주거 지역은 조금 더 자세하게 봐야 됩니다. 주거 지역은 좀 더 자세하게 봐야 됩니다. 총 몇 가지 있냐면 6개 있습니다. 6개. 정리를 이렇게 합니다. 양호하다 그러면 전용이에요. 양호하면 무조건 전용. 편리하다 그럼 무조건 일반입니다. 편리하다 그럼 무조건 일반. 그리고 주거에다가 상업 업무 기능이 보완되었다 그러면 이건 준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호하면 전용, 편리하면 일반, 주거에다가 상업 업무 기능이 보완되면 준주거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때 전용은 주택 구조로 구분하고요, 일반은 주택 층수로 구분합니다. 양호한데 단독주택 중심 그러면 1종 전용 하시면 돼요. 양호한데 공동주택 중심 그러면 2종 전용 하시면 됩니다. 편리한데 저층주택 중심 그러면 1종 일반, 편리한데 중층 주택 중심이면 2종 일반, 편리한데 중고층 주택 중심이면 3종 일반, 주거에다가 상업 업무 기능이 보완된 건 준주거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양호 단독은 1종 전용이에요. 양호 공동은 2종 전용이에요. 편리 저층은 1종 일반입니다. 편리 중층은 2종 일반, 편리 중고층은 3종 일반, 주거에다가 상업 업무 기능이 보완된 게 준주거. 이렇게 해서 주거 지역은 좀 정확하게 우리 부동산학 개론 시험에 나오니까 6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시험에는 뭐가 나왔었냐면 지구 단위 계획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도시군 기본 계획이라는 거 하고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는 거 하고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거 하고 3개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요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은 도시군 계획이라 그래요. 그럼 도시군 계획에는 도시군 무슨 계획과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는데, 도시군 기본 계획은 요 표현 나와야 됩니다. 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그러면서 종합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밑에 있는 도시군 관리 계획 수립에 어떤 지침이 되는 그런 계획이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 계획은 종합 계획이고요, 장기적 발전 방향 제시하고요, 지침이 되는 그런 계획이라면, 도시군 관리 계획은요, 방금 얘기했던 도시군 기본 계획을 상당히 구체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주로 개정보, 개발 정비, 보전에 대한 계획을 말하고요, 상당히 구체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복지, 안보, 문화 등에 대한 계획. 그러면 이거는 지구 단위 계획이 됩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이 됩니다. 미쳤나봐. 도시군 관리 계획. 지구 단위 계획은 요 일부란 표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부에 대해서 이용 합리화하고요, 기능 증진하고요, 특히 중요한 거 미관 개선입니다. 예쁘게 만들어주는 개발이에요. 그리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이거 작년 35회 기출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기본 계획이죠 해서 틀리게 나온 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구체하게 한 계획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은 대표적인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에 대해서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하고 특히 중요한 건 미관 개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우리는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할 때 계획 3개,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과 마지막 지구 단위 계획은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에 나와 있는 각종 부동산 정책들은요, 주요 단어 위주로 해서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개발이익 환수제도 그러기도 하고 개발 부담금 제도라고 하기도 하는데, 개발이익 환수 개발 부담금 제도는 1990년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간접 개입 정책입니다. 보조금이나 부담금은 절대로 직접 아니라 그랬습니다. 간접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뒤에 가시면 부담금 하나 더 배웁니다. 재건축 부담금이라는 걸 배우는데 당연히 재건축 부담금도 간접 개입입니다. 근데 걔는 2006년도에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서 그래. 개발 부담금이 먼저야 재건축 부담금이 먼저야? 상식적으로, 아니 우리 인간적으로 뭘 먼저 해야, 개발을 먼저 해야 요 주택들이 낡겠지, 그지? 그러면 재건축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개발 부담금 도입이 재건축 부담금 도입보다 16년 정도 먼저고, 개발한 부동산이 노화되니까 2006년도에 재건축 부담금 부과했다. 이런 식으로 개념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때 개발 이익의 정의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항상 4글자 3글자입니다.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이익을 환수하는 겁니다. 또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환수하는 겁니다. 시험에 어떻게 나온 적이 있냐면 물가 상승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가 상승분 아닙니다. 정상지가 상승분입니다. 그리고 사업 이윤 증가분. 이건 4글자 3글자가 잘 나오긴 했는데 사업 이윤 증가분이 아닙니다. 뭐요? 토지 가액 증가분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건 개발이익이라는 것은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이익을 환수하는 것이고, 물가 상승분 아니라 그랬습니다. 토지 가액 증가분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사업 이윤 증가분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 법에 따라서 부가징수하는 금액을 개발 부담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개발 부담금을 규정하는 법률은요, 꼭 법률 이름에 개발이 들어가 있어야 돼.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부담금 딱 2개 배우거든요. 개발 부담금은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고요.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이라는 말이 법률 제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개발 부담금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다. 그러면 X가 되는 거고, 재건축 부담금은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면 X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개발 부담금은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좋습니다. 이번에는 토지 적성 평가. 사람도 적성을 평가하는데 토지도 적성을 평가해야 됩니다. 어떨 때 평가하냐면 이 땅이 개발해야 될 땅인지 보전해야 될 땅인지 경합이 붙었어요. 이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가 바로 토지 적성 평가 제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3가지를 보통 봐야 됩니다. 토, 입, 활이라고 해서 토양, 입지, 활용 가능성을 본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사람도 얘가 공부해야 될 인지 아니면 예체능 쪽이 좋을지 이렇게 경합이 붙었을 때 조정하기 위해서는요, 아이의 적성을 봐야 됩니다. 아이의 적성은 어떤 거 봐야 되냐면 토양 봐야 됩니다. 부모 유전자 DNA. 입지 봐야 됩니다. 입지, 사람으로 치면 뭐 재력, 부모님의 재력. 세 번째 활용 가능성, 아이의 포텐셜, 잠재력 같은 걸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토지도 이 땅이 개발해야 될 땅인지 보존해야 될 땅인지가 이렇게 경합이 붙었을 때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이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 가능성 등을 살펴보는 제도를 우리는 토지 적성 평가 제도라고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개발, 보전, 경합 붙었을 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로서 토입할, 토양, 입지, 활용 가능성 등을 살펴보는 것은 무슨 제도라고 합니까? 그럼 토지 적성 평가 제도라고 합니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개발 제한 구역, 둘 다 구역으로 끝나죠, 그죠? 그런데 이 구역이 지정 목적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목적은 일단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그를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 제한 구역이 아니라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잠삼대청 같은데 요즘 뉴스 같은 거 틀면 많이 나오죠, 그죠? 서울시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했다가 갑자기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하는 그런 해프닝 같은 일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심 한복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강남권, 잠삼대청 같은 잠실, 삼성, 대치, 청담 같이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고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고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뭘 지정합니까?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합니다. 도심의 외곽에 우리 뭐 세곡동 아세요? 세곡동? 수업 끝나고 한번 가봐요. 내곡동 이런데. 세곡동, 내곡동 이런 데는 도심에서 외곽으로 빠지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가만히 냅두면 너무 무질서한 확산이 될 것 같아. 그걸 좀 방지하고, 그리고 환경도 좀 보존하고, 그리고 건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은 개발 제한 구역이 됩니다. 그래서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도심 한복판에 지정하는 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고, 도심에서 외곽으로 좀 빠지는 외곽에 지정하는 게 개발 제한 구역이 된다라는 느낌으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투기적 거래 성행, 지가 급격히 상승, 그를 우려, 그러면 뭐야?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허가. 무질서한 확산 방지, 자연환경 보전,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그럼 뭐예요? 그러면 개발 제한 구역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어떨 때 토허가, 어떨 때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인지를 기억하시고, 개발권 양도제도 할 말이 좀 있죠. 개발권 양도제도는 일단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에요. 아니고 토지거래 개발권 양도제도가 나오는 이유가요. 토지 이용을 규제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나라에서 시행됩니까? 그러면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라고 하셔야 되고요. 직관이 중에서는 어디에 속합니까? 그러면 이용 규제에 속합니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토지 이용 규제가 극심한 지역에 대해서 개발권 양도제 TDR을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절대로 소유권 양도하는 제도다 그러면 안 됩니다. 소유권은 본래 자기 지역에 가지고 있고 뭐만 양도하는 정책이다? 개발권만 양도하는 정책입니다. 절대로 정부의 공적 자금을 통해서 보상하는 제도가 아니에요. 개발을 더 하고 싶은 놈이 보상해주고 사오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정부의 보상금 아니고 시장기구를 통해서 보상한다. 사적 자금을 통해서 보상한다. 시장이 보상하도록 하는 거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TDR은요 절대로 지하권과는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나라로 치면 용적률을 인근 토지로 옮기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용적률은 지하권과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이나 TDR은요 오직 공중권, 지하권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정리하면 개발권 양도제도는 TDR은 직관이 중에서 뭡니까? 그러면 얘는 이용규제다. 그래서 우리 왜 지역지구제, 개발권 양도제, 토지거래 허가제 이런 것들은 이용규제라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두 번째, 개발권 양도제도 TDR은 영어 막 나오고 하니까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제도가 아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뭐 주는 거다? 소유권 주는 거 아니고, 소유권은 본래 자기 지역에 가지고 있고 개발권만 분리해서 양도하는 거다. 개발권을 양도하는 거다. 그 다음 TDR 제도는 정부의 공적 자금 투입을 통해서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 자금 통해서 또는 시장 기구를 통해서 보상하는 거다. 개발을 더 하고 싶은 놈이 보상해주고 사오는 거기 때문에 시장이 보상하도록 만들어주는 거다.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TDR 제도는 공중권과 관계가 된다. 지하권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오직 공중권, 그 중에서도 특히 사적 공중권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보상이란 편이 나오는 겁니다. TDR 제도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토지 선매. 선매 제도는 다 집어치우고 마지막에 선매자를 지정해서 협의 매수하게 하는 제도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괜찮아요. 협의 매수입니다. 절대로 선매에서는요 강제로 수용하게 하는 제도가 아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강제 수용이 아니다. 그럼 뭔데? 협의 매수입니다.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선매 제도는 협의 매수지 강제로 수용하는 제도 아니에요. 선매 때문에 이것만 보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직관이 중에서 무슨 개입입니까? 그러면 직접 개입이고요. 요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입니다.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우리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까 토지거래 허가, 토지거래 허가도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고, 그다음에 선매제도도 토지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거래 신고도 당연히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입니다. 토허가, 선매, 거래 신고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거래 신고 제도로 갈 건데, 거래 신고 제도는 2006년도에 시행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시행된 제도가 두 가지 있거든. 지금 보고 계시는 거래 신고 제도도 실거래가 신고 2006년도고, 그리고 재건축 부담금이라는 거 있어요.
재건축 부담금도 2006년도에 시행된 거다. 자, 일단 어떨 때 신고를 하냐면요.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되면 신고를 합니다. 매매계약 체결했을 때 뭐로부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계약이 무효, 해제 또는 취소가 되어버린 경우에 신고 한 번 더 들어갑니다. 그것들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를 한 번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매계약 체결되었을 때는요. 그러면 계약 체결일입니다. 절대로 잔금 지급일이 아닙니다. 잔금 지급일이 아니고 계약 체결일이고요.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는 경우는 무효 해제 취소되었을 때. 그래서 무효 해제 취소가 되었을 때는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그러면 틀립니다. 이때는 무효 해제 취소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학에서는 예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30일 3종이 있습니다. 30일 3종. 3종 세트. 제가 이런 거 만드는 거 좀 좋아합니다. 하나, 둘, 셋. 자, 먼저 첫 번째,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두 번째는 이 매매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 또는 해제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부동산 가격 공시가 되었을 때. 가격 공시는 총 몇 가지 가격 공시냐면 5개 가격 공시가 이루어집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표준주택 가격, 개별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 5개 있어요. 표계, 공이라 그래요. 출발합니다. 자,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는 뭐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냐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합니다. 신고. 근데 이 계약이 무효 해제 취소되었을 때는요. 그것들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합니다. 신고. 부동산 가격 공시가 되었을 때는요. 이의신청이라는 걸 하거든요. 근데 공실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하는 겁니다. 이의신청. 근데 딱 두 개가 있습니다. 개별 공시지가하고 개별 주택 가격이라는 거 있거든요. 개별이 뜨면 앞에 결정이라는 말을 붙여야 됩니다. 결정 공실로부터 30일 이내. 그러면 개별이 뜨지 않는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은 그냥 공실로부터. 어쨌든 끝날 때는 뭐로 끝나야 돼? 공실로 끝나야 돼. 절대로 공시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 아니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공실로부터 30일 이내가 되는 거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동산학 통틀어서 30일 3종이요. 일단 60일 뜨면 무조건 틀리는 거고 무조건 30일인데 매매계약 체결되었을 때는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그 계약이 무효 해제 취소되었을 때는요.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부동산 가격 공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언제로부터? 공실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또는 결정 공실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이렇게 개념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정리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였고요. 이번에는 재건축 부담금입니다. 재건축 부담금은 정비사업 중 only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만 부가 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절대로 재개발이나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부과되는 금액이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재건축 부담금은 정비사업 중 only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제도로서 법률 이름에 재건축이 들어가 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게 아까도 한번 언급했었는데 대표적인 간접 개입이고요. 몇 년도에 시행이 되었어요? 그러면 2006년도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주택조합은 종류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택조합의 종류는 지직리 하시면 돼요. 지역주택조합 있고요. 직장주택조합 있고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있는데 대부분의 주택조합은 지역주택조합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주택조합은 지직리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한번 설명 좀 드려보면 혹시 허프 아시죠? 허프의 확률 모형 한번 정리해 볼까요? 허프는 확률 모형인데 확률을 결정하는 혹시 3가지가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 부동산 금융론에 가시면 배우시게 되는데 부동산 증권이라는 걸 배우시게 돼요. 부동산 증권은 뭔 증권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분증권과 부채증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지분증권 3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지분증권 3가지. 그리고 방금 주택조합 배우셨죠?
그래서 첫 번째 글자만 한번 써보겠습니다. 허프의 확률 모형에서 확률을 결정하는 세 가지요. 그러면 수거면 하시면 됩니다. 수거면. 점포수, 점포와의 거리, 점포 면적. 수거면 요 세 가지가 허프의 확률 모형에서 확률을 결정하는 세 가지 하시면 되고, 지분증권은 신조리 하시면 됩니다. 신조리. 신디케이트, 조인트 벤처, 리츠입니다. MBS나 ABS 같은 건 대표적인 부채증권이고요. 신디케이트, 조인트 벤처, 리츠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지분증권이에요. 그래서 지분증권 세 가지 그러면 신조리 하시면 됩니다. 지분증권 세 가지 신조리 하시면 됩니다. 주택조합은 방금 배웠네요. 지직리 하시면 됩니다.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슨 면에 가면 수거면에 가면 리가 두 개 있어요. 신조리도 있고 지직리도 있고 그래요. 수거면에 있는 신조리와 지직리 이렇게 이해하시고, 쌤 이게 무슨 말이야? 뭐 나도 몰라요. 그냥 외워요. 허프의 확률 모형에서 확률을 결정하는 세 가지 그러면 점포수, 점포와의 거리, 점포 면적이고요. 부동산 증권은 지분증권, 부채증권이 있는데 MBS, ABS 같은 건 부채증권이에요. 근데 신조리는 지분증권입니다. 신디케이트, 조인트 벤처, 리츠는 뭐요? 지분증권. 주택조합의 종류 세 가지 그러면 지직리 하시면 됩니다. 지역, 직장, 리모델링 주택조합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예. 그러면 정리를 하면 주택조합은 그냥 지직리 하시면 됩니다. 무슨 면에 가시면 수거면에 가시면 두 개 리가 있다 그랬습니다. 무슨 리와 신조리와 지직리 있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허프의 확률 모형에서 확률을 결정하는 세 가지 그러면 수거면, 지분증권 세 가지 신디케이트, 조인트 벤처, 리츠, 신조리. 주택조합의 종류 지직리, 지역, 직장, 리모델링. 수거면에 가시면 두 개 리를 발견할 수가 있다로 외우세요. 이번에는 부동산 정책의 시간적 순서, 간혹 누가 먼저 시행되고 누가 나중에 시행됩니까를 물어주는 경우가 있어서 요거 한번 합시다. 80년대에 자격증이 정비가 됩니다. 1983년에 공인중개사 제도. 그래서 요게 85년도에 중개사 1회 시험이 있었거든요. 참고로 89년도에 감정평가사 제도가 정비가 됩니다. 자격증은 80년대. 좋아요. 그리고 90년대를 세 개로 쪼개는데 90년대 극초반에 개발부담금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개발부담금. 90년대 우리나라에 있었던 가장 유명한 일이 뭐냐면 일기 신도시가 90년에 개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왜 분당, 일산, 안양, 평촌, 그다음에 군포 맞나요? 삼본이구나. 삼본. 그다음에 부천, 상동 여기를 일기 신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90년에 개발 붐이 붑니다. 그래서 개발이익 환수 제도가 도입이 되고, 그리고 이제 김영삼 문민정부가 1993년도에 들어오자마자 금융실명제를 시행합니다. 93년에 집권하자마자 금융실명제 시행하고, 그로부터 2년 뒤에 95년도에 부동산 실명제가 시행이 됩니다. 부동산 실명제 김영삼 정권입니다. 그리고 97년에 IMF 터지고 부동산을 쪼개 팔자. 그래서 그로부터 1년 뒤에 자산 유동화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IMF 직후죠. 그리고 그나마 가장 최근인 2006년도에 재건축 부담금 제도와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개발 부담금이 먼저야, 재건축 부담금이 먼저야? 그러면 개발 부담금이 훨씬 먼저예요. 그래서 시간적 순서를 굳이 얘기를 하자면 공인중개사 제도가 80년대, 90년대 세 개 있는데 극초반에 개발 부담금, 중반에 실명제, 후반에 자산 유동화, 2000년대 들어와서 재건축 부담금 제도와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다. 이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정책의 근거 법률 잘 나오진 않는데 한번 나오면 외운 자와 안 외운 자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그런 파트입니다. 외워주시죠. 좋은 말로 할 때. 그래서 주택법에 근거하고 있는 게 일단 규제지역 두 가지입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이에요. 근데 지정지역, 투기지역 하는 거 있거든요. 그거는 소득세법이에요. 다릅니다. 주택법은 분양가 상한제 규정돼 있고요. 주택조합 규정돼 있습니다. 주택법은 우리가 배우시는 정책 중에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분양가 상한제, 주택조합입니다. 그리고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는 어떤 게 규정되어 있냐면 방금 소개해드렸던 거래신고, 그리고 유명한 사죠. 토어가, 그리고 협의 매수한다고 했던 선매제도도 거래신고제도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부담금 두 개, 둘 다 간접 개입이죠. 부담금이 뜨면 무조건 간접입니다. 근데 무슨 부담금이 있냐면 개발 부담금이라는 게 있고요. 재건축 부담금이라는 게 있는데 걱정하지 말자 그랬죠. 개발 부담금은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고,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재건축이란 말이 법령 이름에 들어가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민계약서 제도는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입니다. 절대로 거민계약서는요, 등기법이 아닙니다. 등기 뒤에 단어가 붙어요. 등기 특별조치법입니다. 그리고 많이 했었던 토지은행제도, 토지비축제도 있죠. 이것도 토지비축이란 표현이 꼭 법령 이름에 들어가 있습니다.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 이렇게. 그리고 가격 공시 5개 있거든요. 표계, 표계공,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표준주택 가격, 개별 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은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격 공시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 1995년에 시행되었다고 했던 부동산 실명제 있죠? 이것도 등기법 그러면 틀립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입니다. 앞에 실권리자 명의라는 표현이 꼭 나와야 됩니다.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실명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정리하면 투기과일지구, 조정대상지역, 분양가 상한제, 주택조합은 주택법, 거래신고, 토어가 선매제도는 거래신고,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거민계약서, 부동산 실명제 둘 다 5번, 9번 둘 다 등기법 그러면 틀리고요. 거민계약서는 뒤에 단어가 붙어요. 등기 특별조치법. 9번은 등기 앞에 단어가 붙어요.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실명제입니다. 토지은행제도, 토지비축제도는 공공토지비축에 관한 법률이고요. 표계, 표계공 5개는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5회 때 기출되었던 문제 하나만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5번부터 거꾸로 올라가겠습니다. 토지비축제, 이거는 정부라고 해도 되고 LH라고 해도 됩니다. 토지 매입하고요. 마지막에 매각하거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제도인데요. 가운데 꼭 어떤 단어가 나와야 되냐면 보유하고 있다라는 표현, 아니면 가운데 꼭 비축하고 있다는 표현이 나와줘야 됩니다.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4번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에서 표준지를 공시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럼 당연히 국장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 가격은 시군구청장이고요. 나머지는 다 국장. 법률 이름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억하셔야 되고, TDR 제도, 중요하죠. TDR 제도는 개발권 양도 제도라고 부르는데 대표적인 무슨 규제고? 이용 규제고. 우리나라에서는 시행되고 있지 않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직관이 중에서는 이용 규제고 우리나라에서는 시행되고 있지 않은 제도다. 혹시 우리나라에서 부의 외부 효과나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정책에는 뭐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역지구제가 있다 하시면 됩니다. 지역지구제는 직관이 중에서는 이용 규제고요. 무슨 외부 효과를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다. 마지막으로 1번입니다. 지구단위 계획. 자, 지구단위 계획은 일단 일부 떠야 돼. 일부 떴네. 미관 개선 떠야 돼. 미관 개선 떴네. 도시군 관리 계획 떠야 돼. 그런데 도시군 기본 계획이라고 했죠.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답은 1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 일부에 대해서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하고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도시군 기본 계획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작년에 나왔던 문제고, 조금 열심히 공부하셨던 분들, 특히 동차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주 쉽게 맞췄을 것 같고, 1차만 준비하시는 분들은 공법을 안 배웠기 때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나눈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힘들었을 수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부동산학 개론 시간에도 2차 공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다 한번 정리는 합니다. 이렇게 해서 테마 14번 각종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최소한 문제, 많게는 2문제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패턴이니까 열심히 공부하시고 반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거나 응용을 하는 그런 파트는 아니니까 단순 암기로 맞출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14번 테마 부동산 정책의 각종 부동산 정책은 열심히 맞춰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또 예고편을 날려야지 기대감을 주니까 15번 테마 임대주택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임대주택 정책은 스포를 좀 한다면 임대료 규제, 임대료 보조,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있는데 최근 출제 경향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
임대료 규제 보조 순서라는 것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정책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고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 15번 테마 임대주택 정책에서 또 만나기로 해요. 안녕.